안녕하세요. 이 사연은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각색하였습니다. 재미있게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내가 사기를 당했다지만 그게 내 뺨을 맞을 일이냐고요. 그것도 다름 아닌 내 사위 손해요. 결혼식장에서 장모님 걱정 마세요 하며 웃던 그놈이 몇 년 만에 저한테 당신 때문에 우리 집 망했다며 뺨을 내리쳤습니다. 딸은요, 울기만 하더군요. 엄마 편도 못 들어주고. 그날 이후 저는 이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진실을 알게 됐어요. 내 딸, 내 사위, 도대체 나한테 무슨 짓을 한 걸까요? 이제부터 그 막장 같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김정순이라고 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그날은 분명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딸네 부부와 한 식탁에 앉아 국을 덜고 있었고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된장찌개 냄새가 집안에 퍼져 있었어요. 나는 그날도 미안하단 말을 꺼낼 타이밍을 보며 애써 웃고 있었죠. 며칠 전 제가 엉뚱한 투자에 휘말려 돈을 날렸다는 사실이 들통났고 그 일로 딸과 사위는 꽤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엄마, 앞으로는 이런 일 좀 안 생기게 조심해줘요. 딸 미진이는 말끝을 흐리며 김치 국물을 휘저었고 사위 동혁이는 술잔을 탁 내려놓더군요. 그게 조심해서 될 일이에요. 저희 진짜 죽을 맛입니다. 이 일로 신용도 떨어지고 전세 대출도 위험해졌다고요. 사위의 말에 나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었거든요. 정수기 필터 하나도 바꿀 돈 없던 시절부터 모은 내 돈. 몇 푼이라도 불리려고 시작했던 투자가 그리 큰 화가 될 줄은 몰랐죠. 내 평생 처음 해본 일이었고 결국 속아 넘어갔습니다. 내가 어리석었지. 다 내 잘못이다. 나는 그렇게 말하며 고개를 깊숙이 숙였는데 그때였습니다. 사위가 술 기운인지 감정이 폭발한 건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벌떡 일어서더니 제 앞으로 성큼 다가왔어요. 그리고는 쨍! 숨이 멎는 듯한 소리와 함께 내 뺨에 불이 붙은 듯한 감각이 밀려왔죠. 한순간 정적이 흘렀고 국 끓던 냄비 소리만 요란하게 들리더군요.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뺨은 얼얼했고 심장은 내려앉았어요. 장모님, 솔직히 말해서요. 그냥 손해본 게 아니라 저희 인생 말아먹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말에 미진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보, 미쳤어? 엄마한테 손까지 대고. 그러면서 내 팔을 부여잡고 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사위의 표정은 무표정했고 그 눈빛엔 후회 하나 없더군요. 나는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말도 안 나오고 눈물도 안 나왔어요. 그저 머릿속으로 지금 이게 현실인가 하는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딸아이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고 저는 거실 소파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손등으로 뺨을 문지르며 계속 생각했죠. 내가 이 집에 있어도 되는 걸까? 정말 내가 이 집안을 망친 걸까? 그렇게 멍하니 있다가 새벽 3시쯤 되었을까요? 문이 열리고 사위가 나왔어요. 양치컵을 들고 주방에 들어갔다 나오던 그가 잠시 멈추고 제 쪽을 쳐다봤어요. 그리고 말했죠. 언제 나가실 건데요? 그 말이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무너졌어요. 여기 내 집이냐? 내가 그렇게 묻자 사위는 웃으며 말했죠. 아니요. 근데 제 돈으로 산 집이긴 하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장모님 여기 머무르실 이유는 없죠. 딸아이도 그날 이후 변했습니다. 며칠 뒤 그녀는 조심스레 말했죠. 엄마, 잠깐 친척 집에라도 계시는 게 어떨까 해. 분위기도 안 좋고. 나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죠.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 나는 내 짐을 조용히 쌌습니다. 단 2개의 가방, 속옷 몇 벌, 약통, 옛날 사진이 들어있는 상자 하나,
그게 내가 가진 전부였어요. 현관문 앞에서 나는 마지막으로 돌아봤어요. 딸은 방문도 열지 않았고 사위는 거실에서 발톱을 깎고 있더군요. 그 모습을 끝으로 나는 그 집을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바람이 차더군요. 햇볕은 따사롭지만 마음속은 얼음장 같았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앉아 있는데 옆에 앉은 노부부가 웃으며 귤을 까먹고 있더군요. 그 모습을 보는데 왜 그리 눈물이 나던지, 내가 그렇게 잘못했나, 내가 그렇게 미운 존재였나, 사위라는 사람에게 맞을 만큼, 딸에게 쫓겨날 만큼 내가 그렇게 한심했나. 그날 밤은 여관방에서 보냈습니다. 벽지는 낡았고 전등은 깜빡였지만 누울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한참을 누워 천장을 보다 베개를 끌어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어린 시절 딸을 안고 재웠던 내 팔에 이젠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이상하게 머리가 맑아졌습니다. 뭔가 이상하다. 사위는 왜 그렇게까지 분노했을까? 그 안에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 단순히 돈 때문만은 아닌 더 깊은 뭔가가 그날 밤 내 복수가 시작된 겁니다. 세상에 혼자라는 게 이런 기분이었을까요? 눈을 떴는데 어젯밤 울다 잠들었던 베개는 아직도 축축했고 여관방 창문으로 비치는 아침 햇살은 전혀 따뜻하지 않았어요. 김정순, 저는 그날부터 진짜 혼자가 되었습니다. 냉장고에 넣어둔 보리차 한 병이 전부였어요. 밥은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고 TV를 켜봤지만 뉴스도 드라마도 시끄럽기만 하더군요. 그러다가 테이블 위에 올려둔 딸 미진이의 어릴 적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초등학교 졸업식 때 빨간 털모자를 쓰고 제 품에 안겨 웃던 그 아이. 그때는 엄마밖에 모르던 애였는데 말이죠. 어떻게 그 애가 나를 저렇게 외면할 수 있지. 혼잣말을 하며 사진을 뒤집었습니다. 이젠 보고 있기도 괴롭더군요. 며칠이 흘렀습니다. 여관비도 아까웠고 돈도 빠듯했기에 조그만 반지 합방을 구해 들어갔어요. 곰팡이 냄새가 코끝에 맴도는 방이었지만 그래도 천장이 있었고 잠은 잘 수 있었죠. 그날부터 제 하루는 사위의 정체를 의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뭔가 이상했거든요. 생각할수록 이상했어요. 처음부터 사위 동혁이는 그렇게 욱하는 성격이 아니었고 나에게 웃으며 다정하게 말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그 폭력적인 눈빛과 말투, 심지어 내가 쫓겨나는 걸 당연하다는 듯 바라보는 태도, 무엇보다 딸 미진이의 반응도 어딘가 어색했어요.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느낌, 그날 밤 딸의 방에서 들리던 낮은 말소리, 이젠 됐지? 이 정도면 그게 혹시 무슨 암묵적인 계획이었던 건 아닐까? 며칠 후 반지하방에서 생활한 지 일주일쯤 되었을 때였어요. 우연히 시장에서 반찬을 사고 나오는데 저 멀리서 낯익은 차가 보이더군요. 검은 SUV. 딸네 집에 있을 때 늘 사위가 타고 다니던 차였죠. 설마. 저도 모르게 골목을 따라 조용히 따라갔습니다. 차는 큰 길을 빠져나와 어느 건물 앞에 멈췄어요. 그 건물은 고급 오피스텔이었고 주변엔 꽃집과 샐러드 가게, 와인바가 줄지어 있었죠. 사위가 차에서 내리더니 반바지에 티셔츠 차림의 여자를 향해 손을 흔들더군요. 그 여자는 사위보다 10살은 어려 보였고 머리를 질끈 묶은 채 맨발 슬리퍼를 신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사위 쪽으로 달려오더니 사위가 허리를 숙여 그녀 볼에 입을 맞췄어요. 그 순간 제 손에 들고 있던 두부 봉지가 바닥에 떨어졌고 두부가 퍽 소리를 내며 깨졌습니다. 그 소리에도 사위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냥 웃으며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고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가더군요.
나는 전신에 소름이 돋았고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랬구나. 이게 다 이 여자 때문이었구나. 조각이 맞춰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사위가 왜 그렇게까지 나를 밀어냈는지, 왜 딸까지 이상한 말을 했는지, 나를 치우는 게 그 사람들에겐 필요한 수순이었던 겁니다. 집에서 나를 내보내고 딸을 속여가며 자기 멋대로의 삶을 살려고 했던 거겠죠. 내가 불쌍해서 쫓아낸 게 아니었어요. 그건 처리해야 할 방해물이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손으로 뺨을 꾹 누르며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그 뺨을 때렸던 손, 그 웃음, 그 외도의 장면, 내가 바보처럼 당하고 끝날 줄 아냐. 목소리가 떨렸고 눈가에는 핏줄이 벌겋게 서 있더군요. 그 다음 날 저는 시장에서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채업자 박 사장을 찾아갔습니다. 사채가 필요했던 건 아니었지만 박 사장만큼 이빠른 동네 정보통은 없었거든요. 어이 정순이 오랜만이네. 얼굴 왜 이렇게 상했어. 박 사장 사위놈디 좀 캐줄래요? 돈은 줄게요. 뭐야 드라마야 뭐야. 드라마보다 더 막장이에요. 내가 직접 써줄게.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내 복수의 두 번째 장. 나는 더 이상 쫓겨난 늙은 장모가 아니었어요. 나는 사위의 가면을 벗겨낼 피보다 진한 복수의 주체가 되어가고 있었죠. 박 사장은 짧은 머리를 쓸어 넘기며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정순 씨, 진짜 괜찮겠어? 이거 하려면 마음 단단히 먹어야 해. 사장님, 내가 손녀딸 돌보면서 하루 세 끼 밥 해먹이던 사람이에요. 그런 내가 지금 사위한테 뺨 맞고 쫓겨났다고요. 이대로는 못 끝내요. 그 말에 박 사장은 묘한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요즘은 돈보다 정보가 더 무서운 시대니까 사위 이름, 생년월일, 직장명 다 줘봐. 나는 미리 준비해온 종이를 꺼내 건넸죠. 한 일주일만 줘요. 내가 어디까지 물어오는지 보여줄게. 며칠 후 박 사장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정순 씨, 이거 그냥 외도 정도가 아니야. 당신 사위 두 얼굴이더라. 나는 덜컥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다시 만난 박 사장은 갈색 봉투를 건넸고 그 안에는 인쇄된 문서며 사진, 녹취록까지 들어있었어요. 첫 장을 넘기는 순간 내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사위 동혁이 딸 몰래 비자금 통장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름도 다른 사람으로 된 차명 계좌. 그 계좌로 매달 수백만 원씩 빠져나가고 있었고 그 돈은 바로 그 오피스텔 여자 이름으로 등록된 자동차 할부와 월세로 사용되고 있었어요. 여기 봐. 이 여자 이름은 심지어 내 딸 미진이랑 동갑이야. 뭐라고요? 이름은 허은별. 지금은 미용실 알바지만 과거에 보험사에서 일했었대. 그때 당신 사위랑 만난 걸로 보여. 연수원 명단에 같이 있어. 나는 봉투를 든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럼 나만 속은 게 아니라 우리 미진이도. 그렇지. 그 남자 이미 이혼 준비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 정순 씨 없애고 딸 바보 만든 다음 돈 정리하고 나면 갈아탈 생각이겠지요. 박 사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이 남자 똑똑하긴 한데 너무 욕심이 과해. 이런 인간은 한 번 구멍 나면 한꺼번에 터져. 나는 종이 한 장 한 장을 정성스레 접으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너한테 속은 것도 억울한데 내 딸까지 이렇게 만들진 못하지. 며칠 후 나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진아, 우리 잠깐만 보자. 할 얘기가 있어. 딸은 망설이다가 마지못해 약속 장소로 나왔어요. 그녀는 초췌한 얼굴로 식탁에 앉자마자 물부터 들이켰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그 사람 이상해 엄마.
요즘 늦게 들어오고 핸드폰도 숨기고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미진아, 엄마가 너한테 보여줄 게 있어. 나는 봉투에서 한 장의 사진을 꺼냈어요. 사위가 오피스텔 로비에서 허은별이라는 여자에게 팔짱을 끼고 있는 사진. 딸은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잔을 떨어뜨렸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이 여자는 누구야? 그 사람이 매달 너 몰래 비자금 빼서 이 여자한테 쓰고 있는 증거야. 이 오피스텔, 차도 그 여자 명이야. 미진이는 그대로 얼굴을 감싸고 울기 시작했어요. 나는 조용히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근데 미진아, 넌 왜 그날 날 말리지 못했어? 왜 사위 손에 맞는 날 너는 입도 못 열었니? 딸은 그 말에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나도 몰랐어, 엄마. 그 사람 예전엔 안 그랬는데 그냥 무서웠어. 그날 이후 미진이와의 연락은 끊겼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외도를 알고도 결단을 내리지 못한 채 무기력 속에 빠져 있었고 나는 그 상황을 멀리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그렇다고 내가 멈출 순 없었습니다. 이젠 이 인간을 무너뜨릴 때입니다. 나는 박 사장을 다시 불러 말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가요. 이 인간이 회사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동료나 상사한테 평판이 어떤지, 그리고 결정적인 무기, 불법적인 회계 처리 그런 거 하나라도 있으면 이 인간은 끝장나. 그때 박 사장이 꺼내든 또 다른 카드. 이건 몰래 녹음한 거야. 은별이라는 여자가 친구한테 전화로 떠든 내용인데 들어봐.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아니, 장모가 눈치 까서 쫓겨났대. 이제 좀 숨통 트여서 살겠다니까. 걔네 집, 진짜 그 여자만 없어지면 완전 내 세상이야.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 여자가 나를 처리 대상이라고 여겼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말을 내 사위가 듣고도 웃고 있었다는 거. 나는 그날 밤 오래된 손가방에 봉투와 녹음기를 담았습니다. 그리고 법률 상담 예약을 했습니다. 이젠 불륜, 재산 분할, 그리고 주거 폭력 및 명예훼손까지 법으로도 인생으로도 이 인간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모릅니다. 사위는 여전히 그 오피스텔에서 웃고 있었고 딸은 집안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으며 그리고 저는 그들의 끝을 지켜볼 주도 면밀한 장모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박 사장의 낡은 검정 트렁크에서 꺼내든 작은 녹음기를 손에 쥐고 나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사위와 내 딸을 동시에 무너뜨릴 수도 있는 증거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벽시계는 한밤중을 향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죠. 이젠 참을 이유가 없어. 나는 혼잣말을 하며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법무법인 다원 맞죠? 유산 문제랑 가정사건 전문이라고 들었는데요. 저 상담 예약 좀 잡을게요. 며칠 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나는 오랜만에 단단한 구두를 신었고 머리도 정갈하게 빗어 넘겼습니다. 흰 셔츠에 회색 카디건, 작은 가방 하나. 딱 봐도 어디서 억울한 일 당한 노모 같은 인상이었겠죠. 변호사는 내 말에 처음엔 고개를 갸웃했지만 내가 꺼내든 사진, 계좌, 거래 내역, 녹음 파일을 본 순간 자세가 달라졌습니다. 이 정도면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특히 이 부분. 장모님을 명백히 모욕하고 쫓아낸 정황이 있네요. 그 사람이 내 뺨을 때렸습니다. 내 딸 앞에서요. 그건 폭행이죠. 딸은 그걸 보고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방조 아닌가요? 도덕적으로는 문제지만 법적으로는 애매합니다. 하지만 장모님 명의 재산이나 재정 상황에 대해 몰래 정리한 부분이 있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변호사는 그렇게 말하며 메모를 빠르게 적었고
나는 말했습니다. 내 딸한텐 아직 말 안 했어요. 근데 그 애도 이젠 안쓰럽기만 하네요. 모두가 진실을 아는 순간 판단은 명확해집니다. 걱정 마세요. 며칠 후 나는 딸 미진이를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엔 카페에서였고 미진이는 얼굴이 더 수척해졌더군요. 엄마, 왜 또 보자고 한 거야? 나 요즘 진짜 정신없어. 나는 커피를 밀어주며 조용히 말했죠. 내 남편, 내일쯤 경찰서에 불려갈 거야. 뭐? 내가 고소했어. 사문서 위조, 폭행, 명예훼손, 불륜 증거까지 다 냈다. 딸은 말도 안 된다는 표정으로 컵을 내려놓고 벌떡 일어났어요. 엄마, 제정신이야. 왜 그런 걸, 왜? 그 사람이 내 얼굴을 때렸잖아. 내 앞에서. 넌 그걸 보고도 날 외면했어. 잠시 정적이 흘렀고 딸은 주저앉더니 머리를 감싸며 울기 시작했어요. 나도 무서웠어. 나도 엄마처럼 맞을까봐. 그 사람 진짜 변했어. 예전 같지 않아. 내가 뭔 말을 해도 다 무시하고 카드도 안 줘. 나는 그제야 조금 미진이의 처지를 이해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해한다고 해서 그날 내 뺨의 울림이 사라지진 않았어요. 미진아, 이젠 네가 선택해야 해. 엄마 편에 설 건지 그놈 편에 설 건지. 그날 밤 나는 법무법인에서 보내온 고소장 복사본을 정리했고 경찰서 조사 일정도 받았습니다. 동시에 박 사장이 보내온 또 다른 정보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사위 동혁이 회사 자금 횡령 의혹으로 이미 내부 감사 대상이라는 사실, 회사 직원 2명의 증언이 녹음되어 있었고 그중 하나는 이랬습니다. 지 부인 명의로 뭘 옮기더라니까 분명 이상했어. 그 계좌 사모님도 모를걸? 이제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내가 사기를 당해 돈을 날리고 그걸 빌미로 사위가 나를 몰아내고 동시에 자기 아내인 내 딸의 이름까지 이용해 재산을 자기 쪽으로 옮기려 한 겁니다. 그런 와중에 새 여자까지 만들고 지옥이 따로 없었죠. 며칠 후 사위는 경찰 조사를 받으러 출석했습니다. 뉴스에는 나지 않았지만 회사 안에선 금방 소문이 퍼졌고 사무실에서 수군거림이 시작됐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 이번에 큰일 날지도 몰라요. 거래처도 떨어져 나간다던데요. 그런 말들이 나왔다는 걸 박 사장이 알려줬죠. 사위는 그날 밤 나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는 그때 내 뺨을 후려쳤던 그날과는 완전히 다른 목소리였어요. 장모님, 아니 어머니, 왜 이러세요? 그날은 제가 좀 심했습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법적으로 가야 했나요? 이제 와서 그 소리 하려고 전화했니? 장모님, 우리 가족 아닙니까? 가족이면 네가 날 때렸겠니? 정적, 숨소리만 들렸고 나는 마지막 말을 던졌습니다. 기억해둬라. 난 아직 시작도 안 했다. 다음 날 딸 미진이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엄마, 나 이혼할 거야. 이제 알았어. 나 바보였어.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잠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다 지나간 뒤의 공허함, 그게 지금 내 마음이었죠. 그날 밤 침대맡 탁자 위에 한 장의 메모를 꺼내 적었습니다. 사람은 한순간에 악마가 되지 않아 천천히 조금씩 변해간다. 그걸 방관한 죄는 누구에게도 면죄부가 없다. 여기까지는 예상했는데 그 다음이 문제네. 나는 찻잔을 입술에 댄 채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위가 경찰 조사까지 받고 나서도 여전히 회사를 버티고 있다는 소식은 조금은 의외였어요. 그토록 많은 증거와 고발에도 그 인간은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웃기게도 그렇게 버티는 모습이 더 초라하더군요. 날 때렸던 그 손으로 이제는 자기 인생을 패고 있었던 겁니다. 며칠 후 박 사장이 또다시 무언가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정순 씨, 이번엔 제대로 한 건 나왔어. 뭔데요? 박 사장은 탁자 위에 USB 하나를 툭 던졌습니다. 이거 그 자식 회의실에서 녹음된 거야. 직원이 의심돼서 녹음기 돌렸대. 자기들끼리 회계 조작 이야기하면서 은근히 자랑하다가 딱 걸렸지 뭐야. 나는 손이 떨리는 걸 참고 조심스럽게 컴퓨터에 USB를 꽂았어요. 아니 형, 그냥 세무조사 전에 정리하면 돼요. 우리 쪽 거래처들 눈치만 안 채게 하면 되잖아요. 애초에 그 여자 통장으로 돌린 거 증명도 어렵고요. 야, 너 말 조심해. CCTV 있는 데선 말 안 했잖아. 아, 어차피 장모는 나가 떨어졌잖아요. 그 집구석 깨지면 완전 내 세상이야. 그날 밤 내 가슴에 난 불이 다시 붙었습니다. 이젠 그냥 사위가 아니라 인간 이하의 말종이라는 걸 확신했죠. 딸을 이용하고 장모를 내쫓고 회사 돈을 빼돌리고 외도 상대 통장으로 자금 세탁까지. 이런 놈은 제대로 망신당해야 끝나는 겁니다. 다음 날 나는 법무법인 변호사와 상의 끝에 기자회견과 언론 제보를 결정했습니다. 이런 건 은근히 터뜨리면 흐지부지 됩니다. 대중 앞에 세워야 흔적도 없이 박살납니다. 변호사가 말했죠. 이런 내용이면 일부 언론이 받아줄 수도 있어요. 준비만 제대로 하세요. 나는 모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사위의 외도 사진 계좌, 추적 내역 폭행 진단서, 불륜 상대 녹취 회사 내부 녹음 파일, 그리고 마지막에 손편지 한 장. 나는 뺨 맞은 장모입니다. 하지만 바보처럼 살진 않았습니다. 이틀 뒤 인터넷 포털에는 한 줄의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사위에게 뺨 맞은 장모의 방역, 고위 간부의 두 얼굴. 처음엔 조용했지만 댓글이 붙기 시작했고 커뮤니티와 SNS에 퍼지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사위의 회사도 발칵 뒤집혔습니다. 익명 게시판에는 우리 회사 과장 얘기 맞지 않음? 그 인간 평소에도 싸가지 없었음, 사람 무시하고 여직원 괴롭히고 같은 글들이 줄줄이 올라왔고 마침내 회사는 사위를 대기 발령 조치했습니다. 그날 저녁 사위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이번엔 목소리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장모님,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다 정리하겠습니다. 기자들한텐 해명할게요. 장모님께도 사과하고 싶어요. 무릎 꿇고 빌겠습니다. 하지만 나는 단호했습니다. 사람이 뺨을 때릴 땐 감정이 앞설 수 있지. 하지만 사람이 사람을 쓰레기로 여기는 건 그건 의도고 계획이야. 넌 나를 쓰레기처럼 내쫓았고 내 딸 인생까지 망치려고 했어. 내가 널 용서하면 내가 나를 버리는 거야.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처음 사위가 내 뺨을 후려쳤을 때 울었던 나와 지금 이 순간 웃으며 전화를 끊는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더군요. 다음 날 딸 미진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나 이제 알았어. 엄마가 나를 버린 게 아니라 내가 엄마를 버렸던 거야. 나는 조용히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제 알았으면 됐다. 늦었어도 진실을 보면 다시 일어날 수 있어. 근데 네가 나 대신 그 인간을 완전히 끝내야 한다. 이건 내 싸움만이 아니야. 너도 이제 피해자가 아니라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야 해. 며칠 뒤 회사에서는 정식 해고가 발표됐고 사위는 언론 인터뷰를 피하며 잠적했습니다. 그 여자 허은별 역시 근무처에서 퇴출당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사람들이 쫓는 건 스캔들이 아니라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어가고 있었죠. 나는 마침내 사위와 마주 앉게 되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얼굴 보자며 연락을 해왔고 공개된 장소 카페에서 마주했어요. 그의 얼굴은 몰라보게 초췌했고 손톱은 물어뜯겨 있었고 구두는 반짝이지 않았습니다. 장모님, 이제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근데 난 네가 나를 때렸을 때보다 지금 더 무섭다. 넌 지금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니까. 그는 고개를 숙였고 나는 컵을 들어 천천히 찬물을 마셨습니다. 그렇게 한 모금의 통쾌함이 내 몸을 타고 흘렀습니다. 절대 끝난 게 아닐 거예요, 어머니. 박 사장이 건넨 말이었습니다. 그날 그는 허름한 점퍼를 벗으며 내 앞에 앉았고 손에 들려있던 종이 서류를 툭 테이블 위에 올려놨습니다. 뭔데요? 나는 조심스레 물었고 박 사장은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사위 동혁이 방역 준비하고 있더라. 그 말에 내 손끝이 움찔했지만 놀라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해졌죠. 그럴 줄 알았어요. 뱀이 독을 뿜기 전에 제일 조용한 법이죠. 박 사장이 가져온 서류엔 동혁이 사설 법무사 사무실과 접촉한 정황, 그리고 한 부동산 사무실에서 위임장 작성을 시도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위임장? 어머니 명의로 된 땅, 몇 년 전 큰 댁에 잠시 맡겨놨던 거 있잖아요. 그걸 미진이 앞으로 잠시 넘긴 적 있었죠? 세금 문제 때문에 딸 명의로 해뒀었어요. 그걸 지금 동혁이가 팔려고 했답니다. 법적으로는 미진이 이름이니까 서류만 정리되면 가능한 일이에요. 나는 그 말에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놈은 정말 끝까지 가지는 인간이었어요. 폭로당하고 망신당하고 이혼까지 당할 위기인데도 남은 한 점까지도 물어뜯어 가려는 놈이었죠. 내가 그걸 몰랐을까봐 나는 이가 갈렸습니다. 이미 박 사장이 말했던 그 토지에 대해 나는 보험을 들어뒀습니다. 명의는 딸이지만 매도 불가 계약을 걸어두고 문서상 신탁 상태로 설정해놨던 거죠. 어쩌면 그 순간을 위해 내가 그 땅을 남겨뒀는지도 몰라요. 며칠 후 딸 미진이에게 그 얘기를 조심스레 꺼냈습니다. 미진아, 내 이름으로 된 땅 있지. 그거 내 남편이 넘기려고 했단다. 진짜? 이제 넌 결심을 해야 해. 엄마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그 인간 앞에서 내 손으로 그 땅을 끊어내는 거야. 그리고 그 자리에서 끝내는 거지. 며칠 후 카페 한 구석에 앉아있는 동혁 앞에 나는 미진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그 자리에 변호사도 동석시켜 녹취가 되는 테이블로 자리를 잡았죠. 동혁은 우리를 보자마자 놀란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장모님, 미진이 이게 무슨... 앉아. 내 말에 그는 당황했지만 결국 주저앉았습니다. 나는 조용히 봉투를 꺼내 그의 앞에 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위임장 조작 시도, 거래 정황 메일, 문자 캡처, 녹취 파일이 담겨 있었죠. 동혁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고 그 옆에 있던 미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이걸로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 미진아, 난 그냥 정리하려고. 네가 정리하려던 건 내 인생이야. 내 엄마고 내 이름이고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남은 존엄이야. 미진이의 손이 살짝 떨렸지만 그녀는 용감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제부터 넌 내 인생에서 사라져. 모든 법적 조치 진행할 거고 이 땅도 엄마가 관리할 거야. 너한테 남은 건 감옥이냐 파산이냐 둘 중 하나뿐이야.
동혁은 말을 잃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다 마지막으로 날 쳐다보며 중얼거렸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날 때리지 말았어야지. 그 손 한 번이 내 인생을 박살낸 거야. 그날 이후 우리는 법적 절차를 착실히 밟았습니다. 사위는 정직 처분에 이어 해고 횡령 관련 조사는 본격화됐고 딸 미지는 이혼 소장을 접수하고 나서야 비로소 숨을 내쉬더군요. 엄마, 나 이제야 숨 쉬는 것 같아. 그 사람 옆에 있는 동안 나 진짜 살아있는 건지 모르겠었어. 나는 딸의 머리를 쓸어내렸습니다. 고생했다. 넌 잘못한 게 없다. 잘못한 건 믿어선 안 될 놈을 믿은 거지. 며칠 후 나는 다시 혼자 반지 합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방 안은 여전히 눅눅했고 창문 밖엔 고양이 한 마리가 지나가고 있었죠. 나는 이불을 덮고 누워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뺨을 맞고 쫓겨났던 그날, 그때의 분노와 슬픔이 아직도 남아 있었지만 이젠 그걸 억지로 지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그 감정들이 나를 여기까지 끌고 왔으니까요. 그리고 나는 아직 한 발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그 한 발은 모든 게 끝난 줄 알았던 사위에게 마지막으로 치명적인 한 방을 날릴 준비. 그건 바로 유언장, 비 오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에 눈을 뜬 나는 습한 공기를 들이마시며 이불을 털었습니다. 반지 합방, 습기 찬 장판, 벽에 핀 곰팡이 자국들. 하지만 그날따라 마음만은 유독 맑았어요. 딸은 이혼 소장을 접수했고 사위는 직장에서 잘렸으며 나는 드디어 숨 쉴 공간을 되찾았거든요. 그런데요, 세상은 그렇게 쉽게 평온해지지 않더군요. 장모님, 뉴스 보셨죠? 박 사장한테서 온 전화 한 통이 내 안도의 시간을 날려버렸습니다. 무슨 뉴스? 동혁이 기자 매수한 것 같아요. 장모님이랑 딸 얘기 이상하게 퍼지고 있어요. 지금 실시간 커뮤니티에 올라왔어요. 나는 재빨리 휴대폰을 켰습니다. 가장 먼저 보인 건 한 인터넷 뉴스의 제목이었죠. 장모 재산 노린 사위, 진실은 달랐다. 전직 사위의 방역. 기사 내용은 참 기가 막혔습니다. 내가 투자 실패로 딸 부부의 전 재산을 날렸고 그 뒤 죄책감에 사위에게 폭력을 행사해 쫓겨났다는 거짓말 투성이 기사. 심지어 내가 딸을 이간질하고 이혼을 부추겼다는 악마의 편집된 녹취록까지 첨부돼 있었습니다. 내 손이 벌벌 떨리기 시작했죠. 이제는 명예까지 더럽히려는 거구나. 자기가 나를 때린 주제에 피해자인 척 한다고? 이제는 이 인간을 그냥 땅에 묻는 수준으론 안 돼요. 나는 변호사와 마주 앉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허위 사실 유포, 명예훼손, 허위 인터뷰, 사문서 위조 시도까지 한 번에 다 묶어서 법정에 세워주세요. 변호사는 놀라운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지금부턴 형사소송 중심으로 갑니다. 그날 밤 나는 오랫동안 꺼내지 않았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바로 유언장. 몇 년 전 딸 미진에게 피해 가지 않게 조용히 써놨던 거죠. 그 안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 김정수는 내 남은 전 재산을 딸 미진에게 일체 증여하지 않는다. 그 대신 미진의 아이, 나의 손녀 윤지에게 100%를 남긴다. 단, 윤지가 성인이 되어 본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유, 딸은 사위와 결혼 생활 중 자존감을 잃고 판단력을 흐리게 한 바 직접적인 유산 수령 자격을 유보한다. 사위 동혁은 본 유언장의 대상에서 제외하며 접근을 차단한다. 이건 단순한 유산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사위에게 갈 수 있는 가능성의 싹을 아예 잘라버리는 장치였고 딸에게도 깊은 반성을 남길 장치였어요. 며칠 후 내가 한 신문사 기자를 은밀히 만났습니다. 그리고 내 손에 든 USB를 꺼내 말했죠. 이 안엔 당신들이 놓친 진짜 진실이 있어요. 제가 직접 말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이걸 듣고 나면 판단은 스스로 하세요. 기자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사위가 외도 상대와 나눈 통화 녹음 횡령 정황 정리 파일 내 뺨을 때린 뒤 주고받은 문자 그리고 허위 인터뷰가 조작되기 전 원본 녹취까지 포함되어 있었죠. 이건 한 개인이 쓸 수 있는 칼 중 가장 예리한 칼날이었습니다. 침묵과 인내로 벼린 진실, 그리고 사회의 눈앞에 드러날 진짜 맨얼굴. 며칠 후 인터넷을 달군 또 다른 기사가 떴습니다. 폭행 뺨 맞은 장모, 무고한 줄 알았더니 피해자는 장모였다. 반전의 녹취록 공개. 그 기사 밑엔 댓글이 폭발적으로 달렸습니다. 진짜 쓰레기다. 사람이 아니네. 어머니 뺨 때리고 언론까지 조작했어? 감옥으로 보내야지. 장모님이 진짜 똑똑하신 듯 준비성 보소.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가만히 창밖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죠. 이제 네가 만든 거짓말이 널 삼킬 거야. 그리고 그 다음 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동혁 피의자 구속영장 발부됐습니다.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횡령건으로 수사 확대 중입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나는 벽을 짚고 천천히 앉았고 작은 한숨을 쉬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또 하나의 진실이 찾아왔습니다. 딸 미진이 집에서 울며 전화해 왔죠. 엄마, 나 큰일 났어. 왜? 윤지가 그 사람한테 편지를 줬대. 몰래. 아빠는 나쁜 사람 아니야. 엄마랑 할머니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그 편지 사진 찍어서 SNS에 올렸어. 그 말에 나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사위는 이제 손녀까지 이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휴대폰 화면엔 단 4줄짜리 문장이 떠 있었습니다. 아빠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엄마랑 할머니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난 아빠를 믿어요. 윤지 드림 그 글이 SNS에 사진과 함께 올라와 있었어요. 윤지 손으로 또박또박 눌러 쓴 글씨체, 옆에는 아빠와 윤지가 웃으며 찍은 사진. 그 순간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놈이 이제는 내 손녀까지 이용하는구나. 아직 어린 아이를 방패막이로 내세우다니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에요. 엄마, 나 이거 보고 진짜 다리가 풀렸어. 딸 미지는 전화를 걸어 엉엉 울었습니다. 얘가 자기가 뭘 쓴지도 모르고 저렇게. 그 사람은 지금도 윤지 옆에서 머릿속에 거짓말을 주입하고 있대요. 나는 이를 악물고 말했죠. 지금 당장 그놈과 윤지를 분리시켜야 해. 근데 아직 구속 전이라 접견은 가능하대요. 면회 오는 사람 막을 방법이 없대요. 방법은 하나야. 그날 밤 나는 박 사장을 찾아갔습니다. 박 사장, 이번엔 윤지를 지켜야 해. 걔가 지금 미쳐가는 세상 속에서 아빠를 선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어. 그 착각을 더 놔두면 그 애 인생이 망가져. 박 사장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북을 열었어요. 이 인간이 쓰는 SNS 계정, IP 추적해서 누가 접속했는지 확인해 볼게. 그의 엄마 핸드폰에서가 아니라면 외부 조작일 가능성도 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윤지 이름으로 올라온 글은 사위의 외도녀 허은별의 집 IP에서 작성된 것이었습니다. 정순 씨, 이거 봐. 계정은 윤지 이름으로 돼 있지만 작성자는 은별이야. 그러니까 윤지는 그저 도구였던 거야. 이 인간들은
지금도 모녀를 파괴하려 하고 있어 나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때 때렸던 그 손보다 지금 이게 더 아프더군요. 뺨은 한 번이고 이건 아이의 마음에 평생 남을 상처니까요. 나는 그 즉시 변호사에게 연락해 아동 심리 조작 및 온라인 명예훼손 추가 고소들을 준비시켰고 딸 미진에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 애를 데려올게. 지금은 네가 보면 감정이 앞설 테니까. 정말 엄마가 윤지를 엄마잖니. 내가 그 애를 다시 품어야 네가 이 지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 며칠 뒤 나는 윤지가 다니던 초등학교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나오는 아이들 틈에서 작고 여린 모습의 윤지가 보였고 나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말을 걸었어요. 윤지야, 할머니야. 윤지는 처음에 고개를 돌렸어요. 하지만 내가 천천히 무릎을 꿇고 말했죠. 미안해. 그동안 할머니가 너무 늦게 와서 넌 아무 잘못 없고 어른들이 너무 많은 걸 틀렸어. 윤지는 천천히 눈을 깜박이더니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사진 하나를 보여줬습니다. 그건 사위가 감옥 면회실에서 윤지와 찍은 사진. 그 뒤엔 아빠만 믿어라는 낙서가 벽에 적혀 있었죠. 아빠는 울었어. 할머니랑 엄마가 자기를 버렸대. 아니야, 윤지야. 너희 아빠가 먼저 우릴 때리고 속였어. 엄마도 나도 정말 많이 아팠어. 나는 조용히 윤지를 안았고 윤지의 작은 어깨가 조금씩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럼 그 사진은 거짓말이야? 응, 거짓말이야. 너를 이용한 거야. 며칠 후 윤지는 딸 미진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세 식구는 오랜만에 조용한 식사 자리에 앉게 되었어요. 된장국 냄새가 식탁 위를 감싸고 윤지는 말없이 숟가락을 들었고 나는 조용히 말했다. 오늘 할머니 유언장 고치고 왔다. 딸이 놀라며 물었죠. 왜요? 윤지 이름 앞에 이 아이가 진실을 바로 보고 거짓을 이겨냈기에 이 재산을 남긴다고 적었어. 딸은 고개를 떨구며 울기 시작했고 윤지는 조용히 내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나 이제 다 알겠어. 다신 안 속을게. 아빠가 미워. 나는 그 말이 슬프면서도 한편으론 구원처럼 들렸습니다. 면회실의 의자는 차가웠고 바닥의 줄무늬 타일은 군데군데 깨져 있었습니다. 나는 그 의자에 앉아 고개를 떨군 채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기다렸어요. 곧이어 유리창 건너로 수의를 입은 한 사내가 들어왔습니다. 눈에 확 들어오는 건 수척해진 얼굴, 거칠어진 손등, 그리고 더 이상 깔끔하지 않은 눈빛, 사위 동혁이었습니다. 그는 의자에 앉자마자 내 눈치를 살폈어요. 한참을 말없이 그러더니 입을 떼었습니다. 장모님, 나는 눈을 마주치지 않은 채 물었죠. 이름, 김동혁, 직업, 무직, 현재 상태, 수감 중입니다. 나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 그게 네 정체야. 그는 울 것 같은 얼굴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처음엔 진짜 그냥 미진이랑 행복하려고 했어요. 장모님께도 잘하려고 했고요. 근데 어느 순간 돈이 필요했고 그러다 거짓말이 쌓이고 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처음부터 그랬어. 처음부터 너는 내 딸을, 나를, 우리 가정을 이용하려고 다가온 거야. 동혁은 입술을 깨물며 작게 말했죠. 미안합니다. 진심으로 뺨 때린 것도 쫓아낸 것도 윤지까지 끌어들인 것도 다 잘못했습니다. 그제야 나는 유리창 너머로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용서는 바라지 마. 하지만 기억은 해. 사람을 이용하면
결국 자신도 그보다 더한 벌을 받는다는 것, 그리고 네가 내 손녀에게 남긴 상처는 평생 지워지지 않을 거야. 동혁은 울었습니다.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끼는 모습에 한때 내 사위였다는 사실이 참담하게 다가왔죠. 하지만 그 눈물도 후회도 이제는 나와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면회실을 나오는 길, 나는 복도에서 딸 미진과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작게 고개를 숙였고 나는 그녀 손을 살짝 잡으며 말했죠. 보았니? 네. 어떠니? 불쌍하단 생각 잠깐 했어요. 근데 이내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얼마나 무너졌는지 생각났어요. 그래서 마음 접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구나. 불쌍함은 약한 사람에게만 줘도 돼. 사람을 망가뜨린 놈한텐 그런 감정조차 낭비야. 며칠 후 나는 유언장을 최종 정리했습니다. 변호사 앞에서 정식 공증을 받고 봉인된 서류를 꺼내며 마지막으로 이렇게 적었어요. 나는 김정순, 내 삶의 마지막에서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하나, 가족은 피보다 마음으로 엮이는 것. 둘, 용서는 아무나에게 주는 게 아니라는 것. 이 유언장은 윤지에게 내 마음을 전하며 또 하나, 더는 나를 짓밟지 말라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어느 날 딸 미진이와 손녀 윤지 그리고 나 셋이 조그만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이제야 웃는 법을 다시 배우는 얼굴들이었죠. 윤지가 수줍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나 커서 판사 될래. 왜? 나쁜 사람들이 엄마랑 할머니한테 그렇게 못하게 하고 싶어서요. 나는 울컥한 마음에 아이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할머니는 너라면 그럴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 그날 저녁 나는 혼자 반지 앞방에서 조용히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정든 방을 정리하며 지난 1년을 돌이켜봤어요. 뺨을 맞던 날, 짐을 싸던 날, 딸에게 외면받던 날, 손녀까지 뺏긴 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낸 날들,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김정수는 피해자가 아니야. 이겨낸 사람이야. 그로부터 몇 달 뒤 사위 김동혁은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됐고 허은별은 위증죄와 공모 혐의로 징역 1년의 집행유예가 내려졌습니다. 딸 미지는 복지 상담사로 직업을 바꿨고 윤지는 조용한 시골 학교로 전학 갔습니다. 나는 조용히 가끔 윤지 도시락을 싸주며 살고 있어요. 이젠 남 눈치 안 보고 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마치며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사람을 믿는 건 약한 게 아닙니다. 그 믿음을 꺾은 사람이 나쁜 거죠. 그리고 내가 당한 만큼 갚아줘야 세상이 공평하다는 것도 늦게나마 알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들려드릴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뵐게요.